안녕하십니까. 2020 자유기업은 경제정책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보기로 한 자유기업은 본점 권혁진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여 차례 가까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이상 그런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룬 세미나, 논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그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도덕 이런 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정책과 관련되어서 정책을 어떤 그 도덕이라든지 정의 관점을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든지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도대체 정의인지, 무엇이 도덕인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혀서 무엇이 정의냐고 물어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정의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게 뭔가 좀 합의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이 판단이 있어야만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게 정의에 부합한다라든지 도덕에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산물이, 행위의 산물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 그 자체가 어떻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발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의, 무엇이 정의일까, 도덕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좀 찾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도덕, 규범 이것을 대부분 이제 법을 강조한다 그러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흔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정말 그런 일반 사람들의 어떤 도덕 기준, 행위 규범을 좀 반영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법이라는 게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 민법이 그대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유용했었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거의 많이 바뀌지 않고 쓰이고 있는 게 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도덕적 기준, 그 정의 기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민법 상황, 조항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되는 어떤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도 황금률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항상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률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로 표현됐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서, 과연 그 민법이라고 하는 게, 민법에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덕 기준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었죠. 그랬더니, 흔히 우리가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신뢰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뢰, 다른 사람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황금률, 이게 이제 우리 신의성실 원칙에 발현할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보통 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그냥 이제 법률적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줄 알았다. 그걸 내가 묵인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 불구하고 그
그걸 묵인했다 한다면 그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을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휴일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불법 행위에 관련된 민법 조항들을 보면 뭐가 있는 거 하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동차 운전을 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만약 자기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주의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주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법리죠. 그래서 그런 이 민법의 조항들을 쭉 보면 대부분 이제 황금률에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법의 조항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보편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덕 기준, 혹은 도덕 유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인간의 어떤 이 행위 기준을 보면 개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룰이 있고요. 이 말해서 국가와 개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에 주어져 있는 그런 규범이 사회적 관계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국가하고 어떤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뭘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조선시대 때 혹은 예전에는 뭐 흔히 이 군신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도덕적 룰이 있었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현재는 전혀 다른 형태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에 좀 그런 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범이, 도덕적 규범이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법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헌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어가지고 실제 사람들 행위를 지배한 게 그게 한 50년, 60년 정도밖에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헌법을 가지고 좀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그 관계를 정하는 규범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신, 헌법 정신이 무엇일까? 저도 여러 사람들이 이게 헌법 정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또 헌법재판소의 그런 헌법재판과 관련된 어떤 규범들 통해서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원래 헌법이라는 게 그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끔, 즉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어떤 행위를 할 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근데 국가는 그런 개인의 권리가 있지만 어떠한 때는 그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이죠. 그래서 그 국가가 개인의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약을 하고 또 혹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또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감수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그 피해가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된다라든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하라든지 할 경우에는 흔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위헌으로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 유지라고 하는 그런 좀 더 흔히 우리나라 헌법에서부터 공공복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국가가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다면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개인의 권리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된다. 그게 특별한 개인이라든지 특별한 집단에게 과다한 그런 부과가 되고 피해가 된다 한다면 그것은 오늘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가 황금률을 적용하면 똑같이 유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유지된다 한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든지 그 사회로부터 뭔가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그런 그 사회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 한다 그러면 그 이익의 일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를 유지해서 기꺼이 그런 부담,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감수할 수 있듯이 국가가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넘어서면 그건 좀 규범으로 일반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자기 생활에 내재되는 그런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그런 정도 우리 헌법의 재판소의 그동안 판결이라든지 헌법 정신을 비춰보면 또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규범, 도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민법에 추론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 개인과 국가 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규범, 그 규범을 가지고서 정책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도덕 규범이라든지 행위 규범을 되게 이제 민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어디서 추론할 수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행위의 사물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그 자체가 도덕적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볼 수 있지는 않냐. 정치인이라든지 입법자들 행위가 과연 도덕적인지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그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 그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개인들한테 다양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개인들에게 가져다줬던 그 결과들이 과연 도덕적인지 이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도덕적 판단의 어떤 기준과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가 과연 도덕적인지 또 부동산 정책이 가져왔던 결과 자체가 과연 도덕적인지 라고 하는 면에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개인 간의 관련된 신뢰죠, 신뢰. 그게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가장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더니 거의 1년에 2차례 정도 주택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말을 했던 것을 거의 1년에 2차례도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대신하는 저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에게 믿을만 해야 되는데 상대방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계속 법을 바꾸고 그 정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자주 변경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 시행되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부담을 지기도 하고 그냥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와 같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막대하다면 흔히 말해서 민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폭발물이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런 피해에 관해서는 고도의 주의무, 정말 무척 주의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가 사회적으로 막대하고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미 2006년, 5년 우리나라에서 정부 경제 침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를 풀었죠. 그 결과 그 풀린 돈이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게 과연 부동산으로 할 것이냐, 혹은 다른 시장으로 할 것이냐, 이 자산 시장에 대단히 큰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그런 상황, 적어도 이 통화가 팽창되는 그런 상황이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든 다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의를 소홀히 해가지고 일부 시장에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그때마다 마치 뭡니까? 땜빵하다 그럴까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한 시장,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주택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그런 상황을 가져와 버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덕적 판단 기준 혹은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그 여러 가지 부담을 가져오고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정책은 제가 아무리 봐도 도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이 대단히 크다 한다 그러면 충분한 정도 시간을 걸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가지고 정부 정책이 시행돼야 되고 그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정책이 취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거고 그 정책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자기 나라의 보도의 주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가지고서 정책을 시행하는 그게 도덕적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자주 바뀌고 또 그것도 큰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라 이거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입법자라든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행위 자체가 도덕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부담 줄 수 있죠. 사회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한다면 국민에게 뭔가 권리를 제약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도 발생하고 뭔가 부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담이라든지 이게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에게 이게 부과돼서는 안 되는 거고 가장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정의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담이 취약한 어느 집단을 위해서 열악한 집단의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사회주의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열악한 집단들이 더욱 열악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그 정책은 정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선법재판소라든지 하는 것에 우리가 출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흔히 이제 이 분양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혹은 이런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분양가에 대한 그 규제가 이제 최근 정부 들어서 이제 민간주택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돼 갔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던 대로 이 분양가 규제를 하면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무엇이냐? 실제로는 집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제 새로 뭔가 집을 장만해야 되는. 그래서 겨우 어떻게 좀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얻을 기회가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종합부동산에 관한 또 조세 있죠, 세금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 정책이 정말 국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시행 결과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정말 자기 평생 어떻게 살아가지고 겨우 집을 장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열악한 취약한 집단이죠. 그런 사람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를 만드는 이런 정책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쭉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사회에 유지 꼭 필요하다 한다면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그런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혹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대단히 주의를 깊게 또 정말 한번 주의 깊게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를 들어서 좀 잘 들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도 대단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그런 정책의 중점은 두 개 아니고 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또 대단히 좀 대상 한정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가 좀 정말 말 그대로 좀 도덕적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는, 그렇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관제라는 정책은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를 좀 안정시키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어느 특정한 집단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가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라든지 그 사회 유지로부터 이익을 보는 모든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그런 조세를 통해서, 그것도 그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돼야 되고, 또 그때 필요한 재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 조세가 부과되는, 그래서 누구나 감수하는 수준에서의 조세를 부과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조세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이 정의에 부정한,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살펴보면, 정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것은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부도덕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부담하는,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으면 누구든지 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처지가 되면, 즉 특정하게 나에게만 과도하게 조세가 계속 급증하는 그런 부담 누구든지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걸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찬성한다라든지 그런 점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부딪히면 당연히 자기는 그런 일을 반대했을 거고 찬성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그걸 찬성하는 거, 자기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불난 것을 구경하는 거, 그게 부도덕하죠, 사실은. 그래서 실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좀 그 결과도 그렇고 추진하는 과정도 대단히 좀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정말 좀 더 이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도덕적이라든지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려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좀 이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재정을 통해서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주거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는 게 좀 더 그 정의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제가 듣기에는 그 두 가지로 부분, 하나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열악한 집단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아마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해서 부동산을 좀 구입을 했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때야 될 것인가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규제 방식에도 어떤 특정 계층이나 쪽에 어떤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보편성을 갖춘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정책 일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옹호할 때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호소력이 높은 거는 어떤 도덕적이다, 정의롭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현 정부도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이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그걸 팔면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조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이 공정하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설득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 정책의 의도만 기억을 하지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그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정하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자연과학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자기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또 다른 이유를 대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왜 안 떨어지냐 해서 정책이 잘못돼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를 대요.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을 내고.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가져온 게 뭐 10몇 번 된다고 그럽니까? 18번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정책이 원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한 정책의 결과는 뭔가 하면 원했던 결과는 주택값이 내려가는 거죠. 특정 지역, 특히 강남 지역이 주택이 내려가는데 강남 지역의 주택값은 올라가고 있고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강남이 오르지 않으니까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주변 집값이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중앙일보의 보도가 되고 오늘 조선일보에 났는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강남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그러니까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그걸 어디라고 그럽니까? 분당, 성남 뭐 이런 용인 이런 지구예요. 또 그쪽에 규제를 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쪽 국회의원들이지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억제 정책을 내게 되면 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겠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조를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비교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은 이게 문제. 정 선생님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못 냅니다. 못 냅니까?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는 적어요. 전체 국민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으로 숫자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안 해요. 내는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 야, 이 부동산세가 많이 나왔는데 얘 큰일 났다 그러면 나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게 친구들 반응이에요. 어? 나쁜 놈이에요. 부도덕하죠. 부도덕해요? 부도덕하죠. 근데 그건 이해를 해요. 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저도 이제 연말 정도는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세금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세금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은 없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해요. 아니, 뭐, 대체적으로 세금을 못 내는데 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아주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 뭐라고 그럽니까? 1%, 0.1%의 세금을 굳어가지고 99%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뭐 나쁘다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 뭐 수사학에서 흔히 철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호소하는 세 가지 방법이 로고스예요. 이성의 호소에서, 논리의 호소에서, 증거의 호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 방법을 철학자들이 많이 쓰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성 골치 아파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두 번째가 파토스예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조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도덕이나 정의를 팔아야 됩니다. 이타주의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익을 내서 공익을 위해서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를 위한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안 따지고 진짜 그런 걸로 믿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이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 청자가 아니라 하자의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감을 주게 되면요. 듣는 사람 무조건 믿어요. 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주범이기, 정치적 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공자님, 맹장님, 석가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도덕적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사기꾼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우리 조국 사태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도덕성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으면은 그 다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빨이 안 서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맨날 옆에서 보고 있는 말 믿어요? 아빠는 잘 안다 이거야. 무슨 뭐 신뢰? 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믿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로고스가 작동 안 해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현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 도덕적 직관에 안 맞아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면은 정책이 비도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설득력이 있잖아요. 정의는 오늘 계속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면 철학자로서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옳은 말 하든 그런 말 하든 정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 새끼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의 내용은 다 떠나서 비도덕적이다 저놈이. 이렇게 하면 그 정책이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난 그런 게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이나 정책 결과를 따져서 정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지 말고 오늘 정 선생님 기본적인 주장은 그 정책 위반자를 도덕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 되게 직관적이고 정 선생님도 아마도 이걸 알아가지고 파토스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내놓은 정책이니까 여러분들 믿지 마라. 그럼 실제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이상한 얘기하면 새끼 나쁜 놈이니까 그 얘기 믿지 마라. 이거 여러분들 법정드나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용의자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니까 제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 안 나오고 결과가 나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낸 정치인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 얘기할 때에 그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 교수님 의견이 조금 틀린 거는 정책 위반자라고 보면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위반자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덕적이란 말은 마구다지로 막 씁니다. 저 사람은 비도덕적이다. 저 집단은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또 저 정책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정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다 써요.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가. 정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존재하고 그 보편적 도덕 규범하고 일치하면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도덕 규범은 되게 한금률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가 선하다, 악하다,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그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선하다, 악하다. 선악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이 선하다, 악하다. 이건 조금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정책이 우리가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책을 선하다, 선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좀 곤란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위반자에 대해서 선악을 따져가지고 정책을 판단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책 위반자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이었더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모든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나쁜 정책도. 그리고 또 중요한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법사위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또 그 정책의 최종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대통령이에요. 법률은 거부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선악이나 정의를 따질 때에 그것을 만든 사람을 추적해서 정책을 따지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책임 자체가 분산이 되고 또 뭐 수시로 또 막 여러 가지 정책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다 하더라도 이것을 은밀하게 좀 논의를 하려고 하면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의 대상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의 대상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철학적인 그 분석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 선생님도 이제 생각이 좀 오락가락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정 선생님이 그 말하신 것 중에 이건 뭐 제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철학 전공자의 입장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쪽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 정책은 인간 행위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정의를 따질 수는 없다. 대단히 이제 이게 보면 오세리한 입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간 행위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어떤 인간 행위의 산물이다. 정책이 인간 행위의 산물이에요? 인간 의도의 산물인가? 여하튼 뭐든지 간에. 하지만은 정부 정책을 입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정치인의 입법자들의 행위가 도덕에 합치하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다. 부합하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다. 이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보편의 도덕 구범에 일치하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정의라든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입법자가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그 도덕적 판단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리고 정의의 판단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일 건가 말을 건가 하는 겁니다. 이건 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자유주의자들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를 따질 때에 선이나 악의 개념을 정의의 개념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걸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샌델입니다. 이 샌델을 공동체주의자라고 다 공화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도덕하고 정의를 이게 섞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건 또 하나의 철학적 물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 이 정의란 말이 복잡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 정의롭다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읽히고 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의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쓴 거 정의란 무엇인가 나오는 얘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샌델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를 묻는 것은 그 사회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와 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러한 것들을 옳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곧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그의 응분의 몫에 맞게 분배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응분의 몫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응분을 갖는지를 물을 때는 어려운 질문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무엇을 분배하는가가 정의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정의의 원칙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원칙이 서면은 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나 분배는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부합하지 않는 정의는 부정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고 하는 공리주의자가 다르고 칸트가 다르고 자유주의자가 다르고 또 자유주의도 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가 있고 순수한 그 리버테리언 자유주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치하는 정의의 원칙이 없어요. 또 이 도덕의 원칙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철학적으로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철학자들의 논란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 선생님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정책 일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편적 도덕원리와 정의를 내세웠고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도덕하다 내지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셨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동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얘기한 거는 아주 그 철학적으로 미세한 부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설득력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칭찬하고 또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조금 얻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좀 회피한다 그럴까요?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법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준 정도 되면
그게 뭐 도덕인지 정의인지. 왜냐하면 법학자들도 하는 재판에서 뭐 이게 정의의 개념에 부합한다. 이게 말로 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뭐가 정의냐, 뭐가 도덕적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게 이제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쭉 받아들여왔던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그래도 좀 뽑아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런 개념에 관한 문제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라든지 무엇이 뭐 도덕적이야 부도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덕성을 물어보고 정의를 물어보는 것은 선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A와 B를 선택하는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그러니까 선택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부도덕하다 무엇이 정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 혹은 어떤 정책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고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라든지 그래야 책임을 묻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려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군가 행위에 결과해야 되고 적어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쳐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수를 바꾼다라든지 이래야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의 이제 그런 정의라든지 도덕 개념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라고 하면 그 제도로 가져왔던 어떤 행위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그런 그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가져왔던 어떤 입법자라든지 정치 아니면 그게 가져왔던 개인들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라든지 이걸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실용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2020년 자유기업원 경제정책 세미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구체적인 주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주요 발표해 주신 정기화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계신 신종석 강원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